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권 여당의 대표가 당과 대통령을 날선 표현으로 작심 비판하고 나선 초유의 기자회견 소식으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징계 이후 36일 만에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 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해 했다는 욕설 발언을 직접 언급하는가 하면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은 불태워버려야 한다며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먼저 이기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리위 징계 36일 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이준석 대표는 작심한 듯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당대표인 자신에 대해 욕설을 하는 걸 알면서도 선거 승리를 위해 목이 쉬어라 외쳤던 기억이 떠오른다고 말했습니다. 저에 대해서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당대표로서 열심히 뛰어야 했던 제 쓰린 마음이 그들이 입으로 말하는 선당후사보다 훨씬 아린 선당후사였습니다. 이 대표는 대선 도중 몇 번이나 연을 끊고 싶었지만 양의 머리를 흔들며 개고기를 열심히 팔았다고 자괴감을 토로했습니다.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양두구육이라는 탄식은 사실은 저에 대한 자책감 섞인 질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 총질 문자 논란은 당이 아니라 대통령 리더십의 위기가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신에게 들려오는 선당 후사는 당의 안위와 당의 안녕만을 생각하라는 얘기인 것 같다며 북한에서 쓰이는 선당 정치와 뭐가 다르냐고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국민의힘을 넘어서 이제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도 불태워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출된 왕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해 이 대표는 최근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과거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모 보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걸 두고는 대통령실이 음모론자와 교류하는 것이라며 당이 그것을 지적하지 못하면 죽은 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지난 6월 윤 대통령과 독대한 사실을 공개하며 당시 비공개 만찬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던 대통령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당 대표가 거친 표현까지 써가며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 이른바 윤핵관에 대해서도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한 명 한 명 실명까지 처음으로 공개하며 총선 험지 출마를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이 대표는 이들과 끝까지 싸우겠다며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이어서 김민찬 기자입니다. 62분 동안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이준석 대표는 윤핵관이란 말을 20여 차례나 썼고 실명까지 공개적으로 처음 언급했습니다. 권성동, 이철규, 장제원과 같은 윤핵관들 그리고 정진석, 김정재, 박수영 등의 윤핵관 호소인들은 먼저 이들이 오직 바라는 건 공천만 되면 당선되는 지역구에서 재출마하는 것뿐이라며 이에 걸림돌이 될 것 같은 자신을 몰아내려는 거라고 직격했습니다. 자신을 찍어내기 위해 당을 비상 상황으로 몰고 가는 모습은 군부 정권 시절 계엄령 상황 같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선 가처분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고민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의도는 반민주적이었고 모든 과정은 절대 반지에 눈이 돌아간 사람들의 의중에 따라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큰일을 벌이고도 후폭풍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냐며 후한무치하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끝까지 싸우겠다며 윤핵관을 향해 선전포고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그렇게 원한다면 다음 총선에서 험지에 출마하라고도 쏘아붙였습니다. 윤핵관 호소인들은 윤석열 정부가 총선 승리를 하는데 일조하기 위해서 모두 서울 강북 지역 또는 수도권 열세 지역 출마를 선언하십시오. 이 대표는 또 지금 국민의힘이 북풍이나 내세우는 상황이 됐다고 비판하면서 자신이 추진했던 당 개혁을 언급하다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라도에서 보수 정당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민원을 가져오는 도서벽지 주민들의 절박한 표정을 보면서 진통제를 맞은 듯 새벽 기차를 타고
이 대표의 비판에 대해 윤핵관으로 지목된 한 의원은 MBC와 통화에서 망언이라며 지금의 당 사태는 이 대표의 성접대 의혹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네, 이 내용 취재한 정치부 김민찬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 상당히 길었습니다. 질의응답까지 약 70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 그 내용도 예상보다 센 발언들이 참 많았어요. 이 대표가 이런 발언들을 하게 된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기자회견 전에 이 대표가 큰 거를 한 방 터뜨릴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돌았습니다. 네.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 수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높더라고요. 네, 무엇보다 지금 여권의 위기는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했다 이렇게 직격을 했고요. 네. 그리고 오늘 처음 윤핵관 실명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 중간중간에 그동안에 자신이 억울했던 일화들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가 꼬인 건 오해에서 비롯됐다. 그리고 중간에서 이간질한 윤핵관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 비판은 수위를 조절하기도 했는데요. 네. 하지만 탄식, 자괴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런 표현을 쓴 걸 보면 헤어질 결심을 한 것 아니냐 이런 네. 해석도 나옵니다. 다만 제발로 당을 나가지 않겠다. 그리고 조용히 있지도 않겠다. 이런 의지는 분명해 보이고요. 당내에서 윤핵관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그리고 청년, 개혁 보수, 변화 이런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다지면서 다음 행보를 준비하겠다는 뜻을 읽힙니다. 다음 행보를 준비하겠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당초 당대표가 징계까지 받게 된 원인을 제공한 건 본인이고 네. 그리고 여권 전체 위기가 처하게 된 데에는 이 대표 책임도 있는데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파장을 키우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자, 헤어질 결심은 했지만 당을 나가진 않겠다. 그러니까 당내에서 계속 입지를 다져 나가겠다는 걸로 읽히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 대표가 지금 처한 상황이 사실 변수가 좀 많잖아요. 이 시점 이후로 이 대표가 또 뭐 할지 궁금하거든요. 이 대표에게 앞으로 남은 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성접대 의혹 경찰 수사 결과가 있고요. 네. 그리고 비대위 체제에 대한 가처분 신청 결과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대표의 행보는 판이해질 텐데요. 특히 경찰 수사 결과가 만약 성접대 혐의가 있는 걸로 나온다면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네. 만약 무혐의가 나오면 이 대표 입장에서는 족쇄를 벗어버리는 만큼 활동 기반을 더 넓힐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다음 주에 온라인에 당원 소통 공간을 공개하겠다고 했고요. 네. 여기고 그리고 조만간 책도 한 권 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당대회나 차기 총선을 앞두고 새 규합에 본격적인 움직임을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도 됩니다. 네, 그 가뜩이나 대통령 그리고 집권 여당까지 지지율이 동반 하락을 하면서 이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도 뒤숭숭한데요. 이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 분위기도 더 요동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가처분이 인용된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의 복귀의 길이 열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를 주도한 권성동 원내대표 등 윤핵관들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는 문제인데요. 네.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그리고 반전을 노리고 있는 대통령의 전국 주도권에도 큰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각이 된다고 하면 여진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준석 대표에게. 네. 가처분이 기각되면 신당 창당을 할 것이냐 이렇게 이준석 대표에게 기자들이 물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오히려 당심, 민심이 역행하면 역풍을 맞는다 이런 얘기로 답을 회피했고요. 가처분 결과가 여권 내 세력 구도의 변화에 촉매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민찬 기자였습니다. 다음은 집중호우 소식입니다. 오늘 낮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굵은 빗줄기가 쏟아진 곳이 많았는데 밤 사이에도 큰 비가 예보된 곳이 많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충남에는 최대 80mm의 집중호우가 예보돼 있는데 특히 충남 서해안은 연중 바닷물 수위가 가장 높은 백중사리 기간이어서 저지대 침수 피해도 우려됩니다. 대전 갑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태욱 기자,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나요? 네, 대전 갑천입니다. 오늘 낮 비구름대를 따라 이곳은 강한 비가 쏟아졌는데요.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산과 태안, 천안과 아산 등에 내려졌던 충청 북부 9개 시군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다시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어서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충남 북부 지역에는 오늘 오후 한때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충남 서산에서는 앞을 보기 어려울 정도의 장대비가 쏟아졌고 당진에서는 도로가 순식간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오후 7시 기준 충남 서산 45.6mm, 태안 43.5, 대전 장동은 20mm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이틀 전 저지대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충북 청주에도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는데요. 주민들은 문틈을 막고 모래주머니를 쌓는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막아보자. 그래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엊그저께처럼 오면 사실상 이것도 무용지물이겠죠. 기상청은 비구름대가 남하하면서 밤사이 충청 지역에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고 내일까지 20에서 70mm, 많게는 80mm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 외 수도권과 전북, 경북권에도 최대 70mm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게다가 충남 서해안은 모레까지 바닷물 수위가 가장 높은 백중살이어서 해수면 높이가 최고 7m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조 시각은 새벽 4시부터 6시, 자칫 방심할 수 있는 시간대인데요. 해안 저지대 주민과 피서객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대전 갑천에서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경기 남부 지역도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수재민들이 힘겹게 복구에 나섰지만 또다시 강한 비 소식이 예고되면서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김민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수도권에 집중호우가 쏟아진 직후인 지난 10일 경기도 광주시의 한 마을. 산사태로 나무와 간판들이 뿌리째 뽑히고 차량은 도로를 덮친 토사 속에 파묻혔습니다. 차량의 3분의 2 이상이 흙에 파묻혀 있고요. 차량 뒷좌석 창문이 깨져 있어 긴박함을 짐작케 합니다. 깨지고 부서진 도로는 거센 물살이 흐르는 하천으로 변해 접근조차 어렵습니다. 마을 자체 도로가 아예 없습니다. 도로가 아예 없어요? 도로 아예 없어요. 사흘이 지난 오늘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는 이제 이용할 수 있지만 보호 난간은 여기저기 휘어지고 무너져 있습니다. 도로 위 토사를 걷어낸 자리엔 차량이 고철 덩어리가 된 채 드러나 있습니다. 집에는 여전히 물이 차 있습니다. 한때 제 목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던 지하 보일러실입니다. 지금도 물이 채 빠지지 않아 의자와 선반이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전기가 끊겨 폭염 속에서 에어컨도 선풍기도 틀 수 없고 물도 나오지 않아 씻을 수도 변기물을 내릴 수도 없습니다. 물이 안 나오니까 치우다가 이제 다른 분들은 마을회관에서 자고 나는 요 밑에 절에 가서 자요. 우리 식구는. 화가가 평생 그린 소중한 그림 50여 점은 모두 물속에 잠겨버렸습니다. 직접 팔을 걷고 복구에 나서보지만 쓰레기로 변해버린 가재 도구들은 꺼내도 끝이 없습니다. 며칠째 흙을 퍼내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원래 닭장이 있던 자리에 열댓 마리 닭은 쓸려 내려가고 가재 도구만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다시 강한 비가 온다는 소식에 급히 굴삭기를 동원해 하천의 물길을 막고 있는 나무들을 꺼내보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은 다시 여기가 썰려 내려가잖아요. 그럼 다시 여기 다 넘칠 건데. 내일까지 예보된 수도권의 예상 강수량은 최대 70mm. 삶의 터전을 떠날 수 없는 주민들은 오늘도 두려운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큰 비가 내리면 침수 피해뿐 아니라 산사태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도 엄청납니다. 이번 집중호우 기간에도 산사태가 여기저기서 발생했는데요. 기후변화로 커지고 있는 산사태의 위험성을 취재했습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지기 시작한 지난 8일 밤,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의 차들이 갑자기 서로 부딪히며 밀립니다. 현관에 서 있던 배달기사가 깜짝 놀라 대피합니다. 뒷산인 계웅산에서 산사태가 나 아파트를 덮친 겁니다. 엄청난 소리가 나더라고요. 정말 처음 듣는 소리가. 그래서 이거 옹벽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란 주민들이 가방 하나 챙기지 못한 채 뛰쳐나오고 다급한 와중에도 서로 도우며 대피를 서두릅니다. 아파트 2층과 3층의 집 3채가 엄청난 흙과 돌더미를 바로 맞았지만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1층 주차장의 차들은 말 그대로 폐차 상태가 됐습니다. 산 위로 올라가 봤습니다. 산사태가 처음 시작된 곳입니다. 산 정상으로 향하는 도로에서부터 산사태가 시작됐는데요. 이 도로의 끝에는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사용되지 않고 있는 군사시설이 있습니다. 군부대가 있는 산에 집중호우가 쏟아져 발생한 산사태. 2011년
큰 피해를 낸 서울 무면산 산사태와 닮았습니다. 군부대가 개발이 돼 있고 올라오는 데가 진입도로 있는 성토 부분, 이 성토 있는 부분에서 처음 이 산사태가 시작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곳뿐이 아닙니다. 서울 동작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뒷산이 무너져 후문을 덮쳤습니다. 학생들이 없던 때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서울에서만 이런 아찔한 산사태가 집중호우 기간 11건 발생했습니다. 경기도는 27곳이 무너져 내렸고 전국에서는 69건의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8일 새벽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 인근 마을의 카페 앞으로 갑자기 나무와 토사가 쏟아져 내립니다. 평소에는 물이 거의 흐르지 않던 작은 계곡이었지만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며 산사태가 나 마을은 10시간 넘게 고립됐습니다. 주민들은 이곳에서 산사태가 날 줄은 몰랐다고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물이 넘친 적도 없었고 이게 이렇게 산사태가 크게 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강도가 더 강해진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산에서 산사태가 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처럼 이제 일일 강우량이 기록적인 강우를 기록했을 때는 산 어디에서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경고들이 기후변화와 더불어 산사태 피해를 키우는 것은 산 주변의 개발 행위입니다. 실제로 토지 피복 지도를 통해 이번에 산사태가 난 계웅산 주변을 확인하면 1980년대 이후 산 주변에 빨갛게 표시된 곳이 많이 보입니다. 시가와, 즉 녹지나 농경지가 개발됐다는 뜻입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적극적인 예방 조치만이 산사태 위험의 대비책입니다. 또 산지 개발을 최소화하고 개발 행위가 있더라도 사전에 산사태 위험 요소를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초대 수장인 김순호 국장이 과거 보안사령부의 항내 동향을 밀고 한 문건 어제 MBC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문건의 좀 더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문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직접 만나서 확인한 증언 전해드리겠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이들은 모두 김 국장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는데 이 문건 내용이 구체적이고 정확하다면서도 그래도 믿고 싶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장슬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체 88쪽 분량인 보안사 문건의 첫 부분에 나오는 실적. 김순호 국장은 1983년 11월 21일 성대 앞 경양식집 들곳에서 후배 3명을 만났고 여기서 파악한 심산연구회의 학년별 인원과 이름, 학과 등을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문건에 등장하는 한 학년 후배 A씨는 그날의 만남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4명이 앉아 있었던 것 같고 제가 끝까지 있었고 당연히 우리 심산서클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궁금했을 거고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선배에 대한 애정이 많았기 때문에. 다음 실적에서 김 국장은 A씨의 집에서 2학년 3명이 주도하는 의식화 학습 모임을 가졌으며 교재는 러시아 혁명사 등 3권이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보고 역시 문건에 나오는 B씨의 기억과 일치합니다. 세미나하고 토론을 했다. 요거는 사실인지. 네, 역사, 경제, 철학 공부를 했어요. 책을 한 권 선정하면 그거를 읽고 서로 토론하고. 활용 결과 보고서에 이어 문건에는 별도로 특수학변자 김순호 제보, 의식화 첩보 보고라는 문서가 첨부돼 있는데 보안사는 이 제보에 대해 성대 의식화 실태 종합이라고 써놓을 정도로 각별한 의미를 부여해놨습니다. 보안사 문건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 후배 김모 씨. 학생운동을 하다 구속돼 가혹행위를 당해 지금도 몸이 불편한 상태인데 문건 내용을 보고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거의 단 것 같은데요? 주로 활동하셨던 분들은 거의 네네. 지키거나 이럴 생각이 전혀 의지가 없는 사람으로 지금 보여져요. 후배들의 얘기 못하죠. 김 씨를 포함해 문건에 이름이 나온 인물들은 문건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정확하다고 증언했으며 지금이라도 김 국장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믿고 함께했던 동지였다며 문건의 내용을 믿고 싶지 않다고도 말했습니다.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억지로 막 부정하면서 무슨 사연이 있었을 거야.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려고 해.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를 뽑기 위한 부산, 울산, 경남 경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75% 안팎의 득표율로 압승했습니다. 절반 가까이 경선이 진행된 오늘까지 누적 득표율 역시 이재명 후보가 74.59%로 1위를 기록하고 있고 박용진 후보가 20.7%로 2위, 강훈식 후보 4.7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30여 년 전 이슬람 신성모독 논란을 일으켰던 소설 악마의 시의 저자 살만 루슈디가 오늘 미국에서 강연을 하다 흉기로 습격을 당했습니다. 이란에서는 당시 루슈디를 처형하라는 종교 칙령을 내리기도 했었는데요. 수십 년간 살해 위협을 피해 은신해오던 루슈디가 다시 강연에 나섰다가 중태에 빠진 겁니다. 범인은 현장에서 체포됐고 경찰이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미국 뉴욕주 시골 마을 셔터커, 강당 무대 위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둘러싸고 스태프들이 몰려들어 상태를 살피고 있습니다. 피습을 당한 사람은 소설 악마의 시를 쓴 작가 살만 루슈디입니다. 청중으로 가장에 들어온 남성은 흉기로 루슈디의 신체를 여러 차례 찔렀고 강연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It happens kind of in slow motion, but you think, what can I do? What other than scream? 루슈디는 헬기로 긴급 이송됐지만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숨을 쉬는 위중한 상태입니다. 한쪽 눈은 실명 위기에 놓였습니다. 현장에서 검거된 범인은 뉴저지에서 온 24살 남성 하디 마타.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인도 출신 작가 루슈디는 1988년 발표한 소설 악마의 시가 예언자 무함마드를 불경하게 묘사했다는 이유로 이슬람권의 거센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곳곳에서 루슈디의 책을 불태우는 항의 시위가 벌어졌고 이란 최고 지도자 호메이니는 현상금을 걸고 루슈디를 처형하라는 종교 칙령까지 내렸습니다. 루슈디는 소설이 이슬람을 모독하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살해 위협은 계속됐고 1991년엔 일본어 번역가가 실제로 살해되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10년 넘게 은신한 루슈디는 이후 표현의 자유를 상징하는 인물이 됐고 2016년부터는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 뉴욕에 거주해왔습니다. If you believe in the value of free speech, then you must believe in the value of free speech that you don't like. 루슈디는 이날 강연에서 망명 예술가들의 피난처로서 미국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었습니다. گزارش‌ها و تصاویر منتشر شده حکایت از حال وخیم سلمان رشدی دارد. با چاقو هدف حمله قرار گرفت. 이란 국영 TV는 오늘 사건을 긴급 속보로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대만 해협에서 중국군의 대규모 군사훈련이 끝난 뒤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타임스가 일면에 실은 중국 지도입니다. 단 한 뼘도 버려질 수 없다는 영어 문구와 함께 대만과 동중국해 그리고 남중국해의 여러 섬들을 중국 영토로 표기하고 있는데요. 이웃 국가들과 또 영유권 분쟁 중인 지역들이 모두 중국 거란 주장인데 최근 중국 당국은 이렇게 표기하지 않은 지도를 압수하고 처벌까지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베이징의 한 서점, 지도 판매대에 다양한 종류의 세계 지도가 놓여 있습니다. 대만과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여러 섬들을 모두 중국 영토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지도는 외국에서 가져오거나 반출할 때나 모두 규제가 심한 품목입니다. 제가 특파원 생활을 위해 중국에 올 때도 지도는 이삿짐에 포함시킬 수 없는 금지 물품이었습니다. 중국의 입장과 다른 지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지도 관리 규정까지 두고 위반 시 처벌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최근 중국 세관 당국은 이 규정에 따라 유럽행 수출지도 24장을 압수했습니다. 대만 그리고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중국명 다오위다오 표기가 잘못됐다는 게 이유입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 소식을 보도하며 올바른 지도 표기법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대만과 하이난 섬은 중국 본토와 같은 색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다오위다오와 남중국해의 주요 섬들도 반드시 중국 영토로 표기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인도와 국경 분쟁 중인 티베트 지역 두 곳도 반드시 중국 영토로 넣어야 하고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도 중국 국경 안에 표시한 뒤 최고 고도까지 적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웃 국가들과 영유권 분쟁 중인 지역들이
모두 중국 영토라는 주장입니다. 중국은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보복 조치로 최근 메이드 인 타이완 표기 제품을 일부 압류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는 애플이 대만 협력업체들에게 대만이 중국의 영토임을 의미하는 타이완 중국이나 중국 타이베이로 바꿔서 표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배구 여자 김연경 선수가 국내 무대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만원 관중의 뜨거운 관심 속에 변함없는 실력과 인기를 자랑했습니다. 박재웅 기자입니다. 컵대회 개막전이 열린 순천 팔마체육관은 1년 만에 돌아온 김연경과 기업은행 김희진 등 인기 스타들을 보러 온 팬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흘 전 예매 시작 20분 만에 3,300 전석이 매진됐고 오늘 입석표까지 다 팔려 3,700여 명의 만원 관중을 기록했습니다. 국내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식빵 언니 화이팅! 사랑해요 연경. 경기 전 흥국생명 선수 5명이 코로나에 확진돼 비상이 걸렸지만 김연경은 마스크를 착용하고도 월드클래스다운 실력을 뽐냈습니다. 타점 높은 스파이크와 철벽 블로킹에 서브 에이스까지 선보이며 팬들의 뜨거운 성원에 화답했습니다. 뛸 수 있는 선수가 8명뿐이어서 풀타임을 소화한 김연경은 18득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며 성공적인 복귀전을 마쳤습니다. 순천이 날씨가 덥네요. 네, 날씨가 더워서 땀을 많이 흘렸고 오랜만에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경기를 하게 돼서 너무 재밌게 경기했던 것 같습니다. 변함없는 기량과 인기를 재확인시킨 김연경은 컵대회를 치르면서 조금씩 컨디션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네, 23세 이하 축구대표팀 미드필더 홍현석 선수가 벨기에 리그 데뷔전에서 환상적인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사흘 전 벨기에 명문 헨트에 입단한 홍현석. 곧바로 데뷔전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팀이 1대1로 맞선 전반 29분 측면 크로스, 엄청난 원더골을 터뜨립니다. Hello! Hello! Welcome to Belgium! Hong Hyun-suk! What a goal! Everybody knows who he is now! That was sensational! 와, 정말 환상적인 골이에요. 리그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오버헤드킥으로 터뜨립니다. 팬들은 열광하고 동료들도 축하를 건네는데요. 이 멋진 골이 결승골이 됐으니 정말 강렬한 인상을 남겼네요. Very happy that we won and thank you for fans for your support. Thank you. 울산 유스팀 출신으로 독일 3부 리그를 거쳐 올 시즌 오스트리아 리그에서도 뛰었는데요. 앞으로 쭉쭉 성장했으면 좋겠네요. 네, K리그 대구 정태욱 선수의 끈질긴 수비입니다. 골문이 텅 비었는데 울산 엄원상 선수가 너무 여유를 부렸나요?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늘 강한 비구름이 비껴간 서울은 늦은 오후부터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밤사이 중부를 중심으로 돌발 폭우가 쏟아질 수 있어 긴장을 늦춰선 안 되겠습니다. 현재 레이더를 보시면 충청 이남 지방 쪽에 비를 뿌린 폭우대는 대부분 물러갔는데요. 서해상에서부터 또 다른 비구름대가 발달해 들어와 수도권 지방부터 다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번 비의 최대 고비는 오늘 밤사이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한꺼번에 시간당 30mm 안팎씩 세차게 쏟아질 수 있겠는데요. 내일까지 충청도 지방의 최고 80 이상, 수도권과 강원 영서 남부, 전북과 경북에도 20에서 70,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 남짓이 되겠습니다. 비구름이 덮고 습한 공기를 몰고 오면서 남쪽에서는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제주와 경상도 많은 지방에 폭염경보가, 그 밖의 남부지방에 폭염주의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내일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비의 강도는 오후부터 차츰 약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등 대부분 지방의 기온이 25도를 웃돌겠고요.
낮 기온도 서울이 31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광복절인 모레는 밤부터 장마 전선이 남하하면서 중부를 중심으로 집중호우의 위협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은 광복절 연휴 첫날입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시면서 날씨 예보도 틈틈이 챙겨서 안전한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